예, 안녕하세요. 오늘 유치이탈자 모더레이터를 맡은 인기 영화 감독 강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충무로 영화제는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설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는다. 오늘 섹션은 유치이탈자를 할 거고요. 오늘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유치이탈자의 윤재근 감독님과 박영우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이탈자를 감독한 윤재근입니다. 보니까 스태프분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일반 관객분 계세요? 일반 관객분들도 계시는군요. 다 영화를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스포일러를 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체이탈자에서 박 실장이었죠. 하도 오래돼서 박 실장으로 출연했던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참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엊그저께 있었던 이태원 참사 때문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어찌 됐든 뭐 좀 저희도 이제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행을 차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너무 웃고 떠들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감독님 이게 영화가 언제 제작이 됐었죠? 제작 크랭크인을 한 건 2019년 1월 15일이었고요. 2019년 19년 1월 15일이었고 크랭크업이 된 건 2019년 여름쯤이었죠. 예, 그래서 원래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개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바로 그때 코로나가 생기면서 계속 딜레이돼서 작년 1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제작사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편집본을 그 비디오로 먼저 봤는데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제작사가 이제 저랑 같이 또 범죄도시도 만들고 뭐 최종병기 활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르 영화들을 만든 회사인데, 야 진짜 너희 회사는 장르 영화의 명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근래에 봤던 스릴러 영화 중에서 이렇게 구성이 완벽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처음에 이거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감독님이 직접 각본 쓰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구상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약간 길어지는데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전작을 끝내고 다음 작품을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도서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매일 공무원 같은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별로 진전도 없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을 찾을까 잡히지도 않고 뭐 이랬던 상황에서 어느 날 그냥 산책을 하다가 삶이 힘들고 막 앞이 좀 막막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드니까 정말 그냥 오늘 밤 집에 가서 잠이 들면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면 좋겠다라는 망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예를 들면 뭐 내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봉준호가 돼 있거나 박찬욱이 돼 있거나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왠지 그래도 사람들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내가 누구가 된다 한들 또 그 사람의 나름의 또 뭐 삶의 뭐 권태와 뭐 지겨움과 뭐 힘든 것들이 다 누구나 다 있을 거고 그럼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매일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면 재밌겠다
그 오늘은 뭐 영화 감독으로, 그 다음 날은 배우로, 뭐 그 다음 날은 뭐 운동선수로 이런 식으로 깨어나면 사는 게 참 재밌겠다라는 그냥 혼자만의 망상을 막 하다가 아,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소재를 삼아서 영화를 찍으면 재밌겠네 하는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됐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그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철학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 나란 무엇인가 하는 약간 철학적인 화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나란 무엇인가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인 되게 철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다루어져 있는 주제인데 내 뇌를 빼서 다른 사람 몸에다가 넣으면 그게 나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인지 어느 게 나인지 하는 그 좀 그런 좀 화두가 생기게 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 그 몸이 나인지 기억이 나인지 뭐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나인지 나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빠져 있던 시절이었어서 또 그 생각을 이 소재에 담으면 잘 버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넣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쓰셔가지고 완성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였죠?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이제 그런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려고 안동에 있는 절에 내려갔어요. 안동에 있는 절에 가서 3달 동안 있으면서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다 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제작사들한테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계속 까인 거죠. 이 이야기가 좀 너무 좀 복잡하다, 뭔가 좀 너무 철학적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물론 뭐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좋아해주는 제작자를 만나는 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서 시나리오는 거의 3달 만에 끝냈지만 제작자를 만나는 데에 한 거의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제작사들을 다 찾아갔는데 다 까이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BANT의 장원석 대표가 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바로바로 또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에 박영우 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그 일반 제작자나 뭐 투자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또 이게 영상화 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낼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고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건지. 우선 개인적으로도 거의 저의 지금 현재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시나리오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일단은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전문 용어도 많고, 그래서 뭔가 쉽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냥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성의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뭔가 연상으로 떠올리기에는 그 쉬운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독님을 좀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이 1차적으로 만났죠. 만났을 때 그 감독님의 어떤 눈빛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진솔하셨고, 저를 갈망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더 이게 호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나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찍어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만났을 때 감독님에 대한 신뢰감, 그게 크지 않았을까. 미팅을 했을 때 그 진지함과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그 성의 있는 영화는 최소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했던 것 같아요. 캐스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나리오를 계속 보고 와서 시나리오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만나서 시나리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를 저를 이제 애가 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게 캐스팅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 저도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제가 만약 제작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배우 캐스팅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설득시키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투자자도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감독님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온전히 다 글로써 해가지고 다 표현이 되면 좋은데 또 시나리오가 간결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오는 고충이 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본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영화에 담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너무 현학적이거나 교조적이거나 또 이러면 상업영화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또 그런 영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은 재미있는 영화를 하고 싶었고 재미있게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와중에 이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뭐 메시지라면 메시지, 뭐 주제라면 주제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점과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저한테는 큰 숙제였고 또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나 촬영을 하는 내내 뭔가의 그 접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렵고도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구현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님으로. 이게 좀 솔직히 잘 됐다고 얘기하면 되게 대외적인 거짓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대5의 비율을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7대3 혹은 8대2까지 가버렸구나 하는 좀 약간 좀 저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있어서 늘 뭐 다음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아주 정답이신 게 사실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빈틈이 계속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결과물을 해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그 박영호 배우님은 사실 제가 예전에 정말 놀랍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박영호 배우님 거의 데뷔작이었던 올가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알몸으로 씻기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또 재밌게 본 게 이제 달콤살벌한 연인이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악역으로 나오시잖아요. 악역에 대한 초반에 이제 좀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목표 같은 게 있었었나요? 하시면서.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예를 들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도 그렇고 수시로 이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악역에 대한 매력은 그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 장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사이의 악역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그 유체 이탈자를 통해서도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저는 배우로서는 개인적으로 그 액션보다는 리액션에 대한 매력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머릿속에 콘티를 짜서 연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 배우가 있을 거잖아요. 같이 하는. 그 배우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호흡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을 요새 연기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유체이탈자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윤계상 배우가 테이크마다 다른 어떤 연기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변화하는 어떤 그 호흡과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체이탈자에서 많이 표현을 했고 느끼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했고 또 그거를 다행히 또 감독님께서 많이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연기가 무르익고
오랜 경력을 갖게 되면은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대 배우의 말과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듣고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리액션들이 나오면서 정말 더 새로운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민식 선배님이랑 작업하면서 최민식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욕심에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그 현장에서 그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좋은 연기를 끄집어내니까 아주 비슷한 맥락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요번에 그 악역 하시면서 그 유체 이탈자에서 이제 악역을 하시면서 트레이서도 근데 악역을 하셨죠. 예? 트레이서? 트레이서에서도 트레이서는 악역은 아니었고 악역 아닙니까? 그 헤어질 결심이라고 네네네. 최근에 예, 박정욱 감독님 네네네. 영화에 예. 나온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좀 악역이었죠. 네네네. 예. 그 유체 이탈자에서 이제 악역을 하시면서 뭔가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어떤 모티브가 된 배우가 있나 아니면 작품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게리 올드만의 뭐 그런 악역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굉장히 연기에 힘을 푼 것 같고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 귀찮다, 에이 싫어 하면서 또 팍팍 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의도로 많이 가셨나요? 아니면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신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그 많이 그 풀어주셨어요. 배우들을 뭐 특별히 전형적인 어떤 틀에 맞춰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저한테는 그런 디렉팅을 안 주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한 관객으로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인상적인 역할이 나오면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의 그런 악역이거나 뭐 흔히 뭐 어떤 악역의 교과서 같은 그 캐릭터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뭐 레옹의 게리 올드만의 어떤 역할이거나 그런 것들이 잔상이 있죠. 근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리액션에 그 중점을 두면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는 그 태생적인 캐릭터의 어떤 그 하이와 로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정서나 감정들은 뭔가 그 프레임과 상관없는 리액션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유체 이탈자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디오로 먼저 보고 그 이제 개봉할 때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서 보면서 이제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영화는 박영우의 재발견이다. 그만큼 박영우 씨께서 굉장히 힘도 빼고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나쁜 놈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이 다 보였습니다. 캐릭터들도 다 보이고 이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고요.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뭐 스타성이 있거나 이런 배우들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었고 그런데 그들이 또 되게 열정적으로 그 작품에 임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연습실을 구해서 그 연습실에 매일 가서 자기들끼리 대사를 맞춰보고 동선을 만들어보고 하는 그 작업들을 꽤 오랫동안 거의 한두 달 동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사실 촬영을 제작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을 보기 힘든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배우들끼리 자기들이 만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연습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로서도 일단 너무 그것이 반갑고 또 고맙고 이 영화가 적어도 배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지는 않겠구나. 배우들은 잘 보이는 영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배우들의 캐릭터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살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들이 그냥 단순히 촬영장에 시나리오만 읽고 와가지고 딱 하다가 이렇게 딱 그 작업만 하고 돌아간 것 같지 않다. 굉장히 관계나 이런 것들을 끈끈한 것 같고 역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은 왜 아시잖아요. 그 배우들 중에는 시나리오 전체를 읽지도 않고 자기 부분만 와서 그냥 자기가 할 대사만 딱 하고 가는 배우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는 저는 한 명도 그런 배우가 없다는 거를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전체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지를 알고 자기 역할이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다 알고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두서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순서나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갑자기 쑥 들어가서 이제 엔딩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엔딩의 총격신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저희 그 조닉도 좀 생각이 나고 조닉도 좀 참고하신 부분이 있죠. 총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저는 참고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무의식 중에 뭔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죠. 맞아, 그것까지 맞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총을 다루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는 사실 보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박영호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박영호 씨는 그렇게 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액션 스쿨 다닐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야 이거 박영호 씨 약간 좀 하면서 진이 빠지겠다라는 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사람이 그 상사의 유승목 선배님 죽일 때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총격신에서 거기 그 서로 대치하고 이럴 때 액션은 많지는 않지만 진짜 진이 빠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장면 찍으시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람이 소진이 되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소진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소진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배우들이 둘 다였던 것 같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처음엔 저도 좀 테크닉적인 액션들이 마지막 장면에 있었어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대폭 테크닉적인 액션은 많이 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가자라는 어떤 결론이 나서 거의 애드립식의 감정적인 액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소진 안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어진 틀 안에서 느껴지는 이번 합에서 이 다음 합은 이런 거지라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합이 틀려지면은 그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 감정적으로 뭔가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워진 느낌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소진됨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액션씬 그거 찍을 때 조금 뭐 윤기상 배우도 좀 몸이 안 좋고 다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좀 그런 다치신 분들이나 이런 힘든 분들이 있으셨나요? 예, 그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윤계상 배우와 또 박영호 배우가 하는 그 마지막 그 액션 씬도 좀 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분량이 많고 기술적인 테크닉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장면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윤계상 배우 장면을 찍을 때 그 지금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복도씬에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아까 같이 그 조닉 같은 액션을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게 되게 테이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테이크 안에서 여러 합을 그러니까 뭐 쏘고 때리고 맞고 구르고 하는 것들도 한 번에 쭉 이어서 가야 되는 롱 테이크 액션 씬들이어서 배우가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를 거의 갈아 넣어서 만드는 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테이크가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그 10테이크, 15테이크, 20테이크 이렇게 가면 배우가 정말 이제 뭐 탈진을 한 상태까지 되는데 아니, 액션씬은 20테이크를 가셨다고요? 정말 나쁜 감독이네. 아니 근데 또 농담이에요. 윤계상 배우도 힘들단 말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힘들다는 말을 하는 또 배우가 아니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시 가고 계속 그러다가 한 20몇 테이크쯤 간 다음에 그 임계성 배우가 저한테 오더니 이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임계상이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면 이건 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깨끗하게 이제 그 촬영을 접고 오케이는 못 났지만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뭔가 오케이를 찾아서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숙소로 돌아가서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PD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숙소로. 윤계상 배우가 촬영 끝나고 집에를 가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잠깐 들러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다더라. 그러니까 이 배우는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에서도 계속 뭔가 액션 장면들을 찍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 이제 다 난리가 났죠, 제작팀에서.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은 액션씬들도 못 찍게 생겼고, 또 배우도 더 이상 뭐 이렇게 큰 어떤 동작이 있는 장면을 못 찍게 생겼고, 그래서 무술 감독님이랑 이제 다시 만나갖고 액션 디자인을 다시 짜야 되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촬영장에 윤계상 배우가 오더니 어제 찍다가 못 찍은 거 다시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신이냐, 갈비뼈에 금이 갔다면서 뭘 다시 찍냐 뭐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진통제 먹고 왔다고, 약 먹고 왔다고, 약효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찍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찍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진통제를 먹고 그 역효가 떨어지기 전에 뭔가 찍어야 되는 강박 속에서 약간 눈이 풀린 상태에서 찍게 된 장면이 지금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개봉할 때는 뭔가 마케팅 팀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배우들이, 절대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 배우들이 되게 이 장면들에 욕심을 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진통제 먹고 갈비뼈 금 간 날 세트장에 갔어요, 응원차. 맞아요. 네, 갔는데 거의 윤계상 배우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잘 찍고 있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영혼을 갈아 넣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박영호 배우님은 제가 이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이제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르물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개인적으로 장르물 좋아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숫자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래요? 예. 딱 기억날 만한 작품들이 이제 장르물이어가지고 박영호 배우님은 좀 장르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였군요. 아무래도 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반응이 좋았을 때의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달콤살벌한 연인을 접했을 때도 시나리오상으로는 장르물이라는 생각을 못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장르물, 어떤 새로운 장르물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고, 유체이탈자도 사실은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는 장르물보다는, 그렇다고 아트 영화는 아니지만 일단 묘했어요. 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지 뭐 굳이 완전 장르물이다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편집 이후에 후반 작업을 하면서 장르물화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개봉하면서 이거 엄청 잘 될 것이다, 흥행도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아쉬웠잖아요, 흥행이. 네, 뭐 핑계를 대자면 그냥 시기가 안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사실 그 촬영 과정에서 배우들은 돈독해도 결과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흩어지거나 또 연락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떠셨어요? 유체이탈자 팀들은 계속 끝까지 갔나요? 지금도 아주 꾸준히 활발하게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즐겁게. 가끔가다 이제 좀 회식도 하시고 그러죠. 그럼요. 네. 예, 맛있는 거 먹고 네. 서로 뭐 안부 묻고. 예. 이게 그 작품을 정말 그 혼신을 다 바쳐가지고 참여하는 배우들은 그 관계가 되게 오래가고, 그리고 또 정말 형제같이 가족같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체이탈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촬영 감독
감독님과 호흡이 어떠셨습니까? 그 이성재 촬영 감독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반이세요. 되게 점잖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큰 소리를 딱 한 번 낸 적이 있구나. 참고로 이제 이성재 촬영 감독님은 추격자, 황해 이런 작품들을 하셨던 감독님이시고, 예,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와일드한 장르물들을 많이 찍으셨던 분인데 의외로 되게 소녀적인 감성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되게 차분하신 분이고 그래서 현장이 뭐 막 그렇게 바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돌아가는 현장이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굴러갔던 현장 같고 저는 촬영 감독님이 너무 제가 이렇게 믿고 좀 기댈 수 있는 근데 제가 뭔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러면 항상 촬영 감독님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뭔가 대답을 해주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사실 이제 액션이 많고 한 거에 반해서 굉장히 스테디하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보니까 이제 스테디캠도 많이 쓰고 또 화장실 씬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윤계상 얼굴이 이제 박영호 씨 얼굴로 바뀌면서 하는 게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다. 야, 이 컷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의 그런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는 컨셉을 잡는 거는 서로 논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작업이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촬영 감독님한테는 이게 뭔가 그냥 커트를 끊지 말고 그냥 한 커트 안에서 다 보여주면 좋겠다. 화장실에 들어와서 또 다른 칸 안에는 누군가 사람이 있고 다시 이제 또 박영호의 모습이 윤계상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그냥 한 테이크 안에서 다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만 전해드리면 촬영 감독님이 그걸 위해서 필요한 세트 디자인을 다 하시고 그 세트에 맞게 또 카메라의 동선을 다 짜시고 미리 그걸 리허설을 다 해보시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 칠판에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서 화장실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그러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인물들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 짜서 만들어내신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 다른 부분들도 저는 여기에서의 분위기는 뭔가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면서 인물을 따라가는 느낌은 좋겠다. 혹은 뭐 좀 여기는 좀 정적으로 차분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계략적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 그거를 위해서 촬영 감독님이 제일 적합한, 제일 적절한 뭔가 동선을 만드시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배우 윤계상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묘사로 거울 반사나 유리창 반사나 이런 것들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저도 막상 이거를 내가 연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선상 말고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한 컷에 또 묘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예,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그 부분이죠. 이렇게 유체스트에 돼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는 상황들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관객들이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인가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방법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윤계상이 이한이라는 주인공이지만 윤계상이 박영호한테 들어가면 계속 박영호가 보이고, 뭐 서현우한테 들어가면 계속 서현우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제일 전통적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리얼한 방법일 텐데 그걸 이제 좀 관객들이 영화적으로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메인 배우가 있으면 그 메인 배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관객들은 그 메인 배우에게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그 메인 배우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지는 또 어떻게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는 몇 가지 정했던 원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에 그 사람이 보여줄 때는 원래 그 사람을 보여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POV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였을 때는 또 원래 그 사람을 보여주자. 그리고 뭔가 이야기의 맥락상 지금 이 사람이 윤계상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장면에서는 또 그 사람을 보여주자. 이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촬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편집이 다 되기 전에는 어떤 부분에서 관객들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야를 궁금해할지, 혹은 뭐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계상이 박용호한테 들어가 있으면 박용호한테 들어간 윤계상의 모습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윤계상이 빠지고 같은 장면을 같은 카메라 워크로 같은 배우의 동선으로 박용호가 들어가서 또 다 찍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그 윤계상의 유치해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거의 모든 커트들을 다 윤계상이 한번 찍고 원래 그 배우가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2번씩 다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적절하게 보기 좋은가를 계속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그렇게 편집을 해 나간 그런 경험이었죠. 아무래도 편집에 공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편집에 그래서 뭔가 정해진 답이 딱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시나리오를 놓고 시나리오대로 편집을 했다가 거기서 뭐 뺄 것도 빼고 넣고 넣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편집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2번째 극장에서 이제 보면서 야 이거는 박용호의 재발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비슷한 얘기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 신세계란 영화를 보고 야 이건 박성호의 재발견인데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멘트를 던지고 나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솔직한 심정은 좀 더 막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리메이크돼서 OTT나 그런 시리즈물로 드라마화 된다면 배우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그 한 인물이 그 영혼 때문에 변화가 됐을 때 그 원래 있었던 감정과 그게 혼재돼서 이 같은 사람이 아주 뜨겁고 악독한 감정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또 반대편에 여리고 되게 순박하고 또 코믹적인 감정도 같이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렇게도 만약에 리메이크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채 같은 경우는 계속 일변도로 사람을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계속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장르 영화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관객이 재밌다라고 느끼는 기준은 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변도로 마치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것처럼, 공포 영화는 이제 소름이 끼친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감정 하나로 오케이가 되는데, 어떤 이런 장르물이나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사실 이제 웃었다 울었다 막 쫄렸다 안 쫄렸다 뭐 이렇게 해야지 사실 나중에 정말 재밌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말들이 있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이 유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가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쭉 일변도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네. 일단 그 박영우 배우가 맡았던 박 실장 역할은 사실은 다른 그 찍어놓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 편집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좋은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게 큰데,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빼긴 했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그 영화를 관객들이 볼 때 뭐 여러 가지 태도나 관점에서 보게 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뭔가 이 배우, 그러니까 주인공과 같이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멀찌감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이 됐다면, 내가 지금 윤계상이 됐다면, 내가 혹 뭐 그 옆에 같이 다닌다면 하는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고, 또 되도록이면 이제 그 윤계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끌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1인칭 시점의 영화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어쨌든 최종 빌런은 박영호 씨였었어요. 근데 박영호 씨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쪼아주는 장면. 야, 너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 저기 밀폐된 공간 안에서 너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쪼아 붙이는데, 그때 상대 역은 윤계상이지만 상대 역은 홍기준이었었고, 근데 이게 주저주저하다가 얘 이름이 뭐야? 물어봐. 뭐 이런 부분들. 저는 그거 더 쪼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다면은 뭐 박영우의 연기력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좀 더 해서 정말 극단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유승목 씨를 죽이는 부분에서 더 광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작품 끝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나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뭐 아쉬움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데요. 뭐 저 혼자만 뭔가 튀거나 뭐 그 내용을, 시나리오의 내용을 다 제가 제 위주로 뜯어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다 같이 뭔가 윈윈할 수 있는, 배우들끼리 같이 호흡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만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하면서의 최종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 그 찍어놓은 것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예. 감독님 같은 질문을 어떤?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박영호 씨가 이제 최종 빌런이잖아요. 가장 거기에서 가장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을 사실은 더 이렇게 막 더 기괴하고 더 대적하기 힘들게 만들수록 주인공은 그걸 헤쳐나가는 산맥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식전 캐릭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 악역이 참 만들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악역이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이어야 영화가 더 좋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악역인 박실장을 어떻게 만들까를 둘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아까 얘기했던 뭐 게리 올드만이라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또 그 과연 새롭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인가,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는 것 또한 또 좀 짜친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박영호 배우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을 그냥 꺼내서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영화 안에 나와 있는 박 실장의 모습은 그렇게 만드는 것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뭔가 조금 더 어떤 영화적으로 또 텐션을 주거나 좀 더 긴장감을 줘서 분위기를 또 형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전적으로 감독의 잘못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뭔가 쪼이고 텐션을 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 안의 감정들이 어떻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 예를 들자면 그 삭제된 장면 중에 제가 그 임지원 배우가 분한 역할 이름이 뭐죠? 진아를 제가 사로잡아서 굉장히 뱀처럼 유혹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길게, 굉장히 성적으로도 어떤 뭔가 제가 되게 끈적하고 너무 소름 끼치는 눈빛과 감정을 보여주는 좀 긴 장면이 있는데, 원래 모습이 보이는 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 있었어요. 뭐 눈빛이라든지 아유. 어떤 그런 그 묘한 뉘앙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삭제가 됐고 또 마지막에 그런 액션 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더 파워풀하고 좀 더 뭐 얼마든지 또 생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세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뭐 지금 나온 것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체 개봉할 때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워낙 SNS나 뭐 여러 가지 그 일반 사람들의 의견들이 너무 강한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상 만들 때 제작자들이 자체 검열을 합니다. 감독님도 검열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체 검열을 해서 심한 욕이나 뭐 키스 장면이나 뭐 어떤 섹스씬이나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컷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 영화의 약간 좀 폐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말 나온 김에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박영호 배우가 그 여배우 역할을 뭔가 이렇게 유혹이라기보다 뭔가 능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거나 혹은 뭐 이제 뭐 투자자 제작자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좀 싫어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캐릭터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 하나를 또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뾰족하고 날카롭고 거칠더라도 그런 것들도 좀 영화 안에서는 좀 더 용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 강윤석 감독님 작품에 제가 캐스팅이 돼서 그런 역할로 예, 예.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은 이야기상에서 조그맣게라도 못이 나오면은 다 쳐내려고 해요. 그게 다 얘기거리가 되고 어디 뭐 문제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감독도 그걸 쉽게 그냥 호응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무뎌졌어요. 좀 밋밋해졌죠. 밋밋해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박영호 배우님 막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막 약간 햇바닥으로 그 분을 막 핥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햇바닥.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날을 세우고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 장르적인 영화에 힘을 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는 호불호에 있어가지고 이제 불호에 걸릴 만한 것들은 미리 쳐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끼리의 자체 검열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좀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그러니까 뭐 이걸 거창하게 창작의 자유라면 창작의 자유가 오히려 더 이 안에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벽으로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국 영화가 사실 장르적으로 이제 좀 잘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맡고 있는 그런 좀 뭐랄까 규칙이나 이제 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 테두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여담이지만은 저 얼마 전에 늑대사냥이라는 영화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저도 그거 보고 감독님이 일단 대단하다. 저 투자자가 대단하다. 예. 감독님도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대단했고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도 참 대단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영화의 완성도나 관객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고 뭔가 좀 통조림 같은 영화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박효 배우님은 나중에 뭐 그 작품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극한적인 지금 이런 캐릭터처럼 박실장처럼 극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더 이렇게 좀 마음이 가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있잖아요. 아 찌질하고 막 뭐 이런 모습들. 지금 요즘 서양에는 어떤 작품이 좀 더 마음에 끌리세요? 둘 다 너무 매력 있는데요. 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악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물론 유체이탈자의 박 실장 역할도 너무 매력 있지만 뭔가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자극적인 어떤 그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참 매력 있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매력 있게 느끼거든요. 올가미.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올가미 정말 네. 올가미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터즈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악역을 되게 저는 좋아해요. 그 양반이 거기 나오는 악역이 뭐 물리적으로 힘이 세거나 뭔가 사람을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제압을 한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매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민적인 역할이든 아니면 특수한 직업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든 능동적인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자꾸 뭔가 상황을 만들고 주도하에 뭔가를 일을 발생시키는 사람 그런 역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문현답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뭐 그때마다 사람 마음이 또 바뀌고 이러는데 확실히 박영호 배우님은 좀 연륜이 있으시고 또 이쪽 계통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니까 생각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계시네요. 감독님 지금 뭐 이제 조금 약간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거의 다 이제 바닥에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근황 토크를 살짝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잠깐 Q&A를 한번 좀 받아볼까요? 혹시 유체이탈자를 보시고 감독님과 박영호 배우님한테 이제 좀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욕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윤재근 감독님한테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희연 역에 윤계상 배우님을 캐스팅한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캐스팅하셨는지. 제가 이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했던 얘기 지탕이긴 한데요. 저는 윤계상 배우가 일단 첫째는 그 제작사에서 제가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한쪽 사무실에서 범죄도시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들리는 얘기가 그때만 해도 윤계상 배우가 아주 스타는 아니었을 때였었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다. 그래서 충무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배우를 본 적이 없다는 소문들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한이라는 역할을 캐스팅을 할 때 저는 그냥 뭔가 개성이 아주 뚜렷하거나 자기만의 색깔이 도드라진 배우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유체이탈이 돼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여분이 많은 그리고 좀 투명한 배우 이런 느낌을 가진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윤계상 배우가 되게 그랬어요. 그냥 뭔가 그냥 잘생긴 성인 남자의 표준 같은 디폴트 값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역할을 주어주면 되게 뭐 장첸 같은 악역을 주면 되게 악역으로 보이고 또 지적인 역할을 주면 되게 지적으로 보이고 혹은 뭐 바보 같은 역할을 주면 바보같이 보이고 이런 어떤 변화의 폭이 그 레인지가 되게 큰 배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한 역할은 또 그런 게 마침 필요했고 되게 꼭 그래야 하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윤계상 배우가 하는 게 되게 저격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왜 캐스팅하셨어요? 박영호 배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었어요.
그 올가미도 그렇고 달콤살벌한 여인인도 보면서 이 배우는 뭔가 연기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하고 연기의 톤이나 연기의 결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 좀 다른 부분들을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이 좋은 역할이 있으면 박영호 배우랑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체이탈자의 캐스팅을 시작하면서 이 악역이 하나 있는데 이 악역은 박영호 배우한테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박영호 배우가 악역을 뭔가 본격적인 악역을 한 거는 좀 본 기억이 없어서 이 역할을 줘서 박영호가 악역하는 모습을 좀 내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컷도 저랑. 물론이죠. 저 영광이죠.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뭐 영화를 봤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영우 배우님 팬이라 여기 왔었고, 여기 왔고 그 유체이탈자도 거의 서너 번 봤었는데 이 편집된 부분은 혹시 볼 수 없는지. 근데 사실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영화가 그럭저럭이라도 잘 되면 DVD를 내면서 뭔가 그 확장판 같은 걸 만들어서 박영호 배우 부분에 좀 이렇게 없어진 장면들도 다 넣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좀 제가 편집상 어쩔 수 없이 잘라냈지만 너무 좋아하는 또 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씬들을 다 넣어서 뭔가 좀 확장판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상황상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거는 그냥 제 하드디스크에서 좀 묻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못 보여드린 걸 세게 보여드릴게요. 예, 박영호의 팬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장면들일 거예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라스트 원. 여기 혹시 영화 스텝이나 이제 관계자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예. 일반 관객분들이시니까 아주 사적인 거 여쭤봐도 됩니다. 혹은 뭐 그 강윤사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됩니다. 저는 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그 영화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견디시고 지금까지 오셨게 됐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강 감독님부터.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30살에 상업영화 데뷔기를 잡았다가 그 영화가 1년 준비하고 엎어지고, 그리고 범죄도시를 데뷔할 때까지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 감독 지망생으로 준비하다 엎어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0대 때는 사실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뭐 슬럼프나 이거를 한 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게 전혀 없었었는데 40대가 되고 어느 정도 한 중반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도 좀 벌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자연스럽게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장사를 했는데 6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앞에 희망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을 3년 준비하고 안 되면은 또 다른 제작사에서 또 어떤 배우가 같이 뭘 하자라고 작은 희망을 던져줘요. 그러면 그 희망을 가지고 또 따라가고 이랬었는데, 범죄도시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다 결렬이 됐었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6이었었고 더 이상은 영화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돌아섰는데 우연치 않게 아주 투자가 돼버려가지고 우연치 않게 영화를 만들고
정말 운 좋게 잘 되고 이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인데 사실상 제가 그래서 이제 강연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이렇게 꿈을 위해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걸고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치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패배자 같고 그런 자괴감이 들고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사실 데뷔를 좀 늦게 한 편이거든요. 201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가 40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늦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창동 감독 이후에 제일 나이 많은 감독 데뷔 감독이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그 데뷔를 늦게 했는데 그 영화를 시작을 한 게 늦었던 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창 시절 때도 계속 단편 영화를 했었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또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데뷔는 되게 늦게 하게 됐고 또 지금도 영화를 작업을 이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프로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이 못 돼요. 이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답이 안 나고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니까 이거는 뭔가 좀 몽상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역시도 뭔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막연한 자신감 난 되겠지 뭐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이런 그냥 정말 막연한 어떤 그 확신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저를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뭐 되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런 좀 되게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저 혼자서의 나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약간 자신감 같은 것, 확신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감독 준비 중이신가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강생 감독님 마찬가지로 후배들이나 뭐 감독 준비 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배들이나 이제 누가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고 꿈을 갖고 하면 될 거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 제가 되게 운이 좋게 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운이 누구한테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뭐 그렇다고 영화를 꼭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운이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꿈을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운이 좀 좋았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현실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큰 불만을 느끼지 않고 그냥 혼자 확신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또 윤정근 감독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멘트는 마치 감독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쨌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몽상가 하여튼 몽상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필름 메이커스라고 아시죠?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적으로 뭔가 영화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그것을 계속 지속시킬 만한 그 애정이 감정적으로 계속 있으시다면 이 두 분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 꿈은 꿈 자체로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혹시나 물리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딱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첨언하자면 사실 박영호 배우님은
상업 영화나 뭐 드라마도 많이 하시지만은 또 저예산 영화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르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그 많은 독립 영화나 또 단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감독님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왜 연기를 시작했냐, 왜 영화 감독이 되기로 했냐,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신다면은 글쎄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좋아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근데 거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남의 이목에 대해서 인기가 없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작품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기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또 상대 배우도 좋은 배우가 붙어야 되겠고, 그런 가지들이 많이 붙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제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검열이 그래도 장르 영화, 속칭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저예산 영화들이 소재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까지 연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너무 연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계속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편 영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히려 앞으로 저는 더 그럴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제가 더 정력적인 활동을 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애정과 나눔을 갖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뭐 단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이미 된 거죠.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 꼭 장편 영화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편 영화를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독립 영화 장편 혹은 뭐 단편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오히려 장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만들기 되게 쉬워요. 시나리오 좋은 거 써서 투자사 가져가면 돈을 주니까 만들면 되는데, 단편이나 독립 영화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편 작업이든 독립 영화 작업이든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더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네. 그 연기하실 때 천천히 물 드릴까요? 팬클럽에서 오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팬. 그러시구나. 에피소드나 연기하실 때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에서요? 네네. 일단은 뭐 진짜 빈말이 아니고 매번 소풍 가는 기분이었고, 전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영화 찍은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영화 보시기에는 뭐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육체적인 고생조차도 거의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싱크로율이 되게 낮았어요. 제가 즐기는 것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어떤 싱크로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즐겼다고 해서 장면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장면이 잘 나왔다고 해서 제가 즐기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제가 느끼는 즐거움과 장면이 제가 보기에 느껴지는 만족도가, 그래서 많이 그래도 싱크로율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점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계에 그 경험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매 장면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야, 이렇게 최근에 본 스릴러물 중에서 이렇게 완벽한 구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을. 정말 마지막에 윤계상이 병원에 침실에 누워 있는 자기 모습을 봤었을 때 이야기 왔고 뚝뚝뚝뚝 다 맞으면서 야 진짜 잘 짰다.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화면으로 다 설명이 돼 버리니까 야 진짜 똑똑하게 잘 구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이번 토크는 뭐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유체이탈자에 대해 윤재근 감독님, 박영호 배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영화관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재근 감독님, 박영호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은 오늘 진행된 감감묻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곧이어 3시 30분에 진행되는 감감묻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프로그램에는 김동영, 박경태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양형희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하시니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영화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